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광명시장 선거 후보자 토론회, 오늘 여러분과 함께하게 된 아나운서 김준호입니다. 이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민선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벌써 27년이 됐습니다. 선거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데요. 오늘 진행되는 토론회를 통해서 향후 4년간 광명시를 이끌 인물들의 비전과 정책을 엿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후보자 초청은 공직선거법 규정에 근거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광명시 선거방송 토론회가 주관하고 OBS에서 제작 방송하고 있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 2, 제4항에 따라 두 분의 후보를 모시고 진행하게 됐는데요. 자, 후보의 좌석 그리고 발언 순서는 저희가 사전에 공정하게 추첨을 통해서 정해졌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회에 참석한 후보들을 만나보도록 하죠. 먼저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박승원 후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광명시장 후보 박승원입니다. 네, 이어서 기호 2번 국민의힘 김기남 후보입니다.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광명시장 후보 김기남입니다. 네, 본격적인 후보 토론회에 앞서서 오늘 진행 순서를 조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은 각 후보자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사회자 공통질문, 그리고 후보자 주도권 토론, 다시 사회자 공통질문, 마무리 발언으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시간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면요. 기조연설은 각 2분씩 시간을 드리고요. 사회자 공통질문에 대한 답변 역시 두 차례 모두 각 후보에게 2분씩 드리겠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점은 이제 자유주제를 드리고 진행되는 주도권 토론인데 후보자별로 각 12분에 30초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은 30초 이내, 답변은 2분 이내로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시 이어진 사회자 공통질문 답변 2분입니다. 마무리 발언 역시 2분의 시간을 각 후보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후보들의 발언 시간 정확하게 좀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 순서 역시 사전에 공정한 추첨을 통해서 정해졌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왼쪽에서 오른쪽 시계 방향으로 반복해서 돌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광명시장 선거 후보자 토론회 기조연설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별 시간은 2분입니다. 먼저 박승원 후보의 기조연설 듣겠습니다. 네, 광명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기조연설 전에 제가 선거운동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목소리가 쉬어서 우리 시민 여러분께 불편을 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지난 4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 4년 시민 여러분과 함께 일하고자 다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앞으로 4년은 미래 100년을 만드는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일한 경험과 실적을 겸비한 저 박승원 후보 시민 여러분과 함께 일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선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33살에 광명에 와서 시민운동과 광명시의원 그리고 경기도의원 재선을 거쳐서 지금 광명시장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 광명의 일꾼으로 저를 키워주셨습니다. 그동안 4년 동안 열심히 해왔던 것처럼 앞으로 4년 동안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광명은 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3기 신도시를 비롯해서 첫산동, 하안동을 중심으로 한 구도심 지역의 균형 있는 성장 발전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일한 경험 있고 앞으로 제대로 일할 후보 저 박승원을 꼭 선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시민 여러분들 모시고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위대한 도시 광명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저 박승원 후보에게 다시 한번 힘을 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박승원 후보의 기조연설 시간을 한 20초 정도 남기고 마무리를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김기남 후보의 기조연설 역시 2분의 시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광명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광명시장 후보 기호 2번 김기남입니다. 지난 5년간의 문재인 정권 어떠셨습니까? 모두가 살기 힘들다고 했습니다. 바꿔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 국민의 열망이 3월 9일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건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검수완박과 장관 청문회에서 보듯이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원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발목만을 잡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대선에서 패했지만 0.73%의 차이로밖에 지지 않았다는 그 오만함의 그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께, 아니 광명 시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이번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도지사 후보 김은혜 후보에게, 그리고 국민의힘 광명시장 후보 저 김기남에게, 그리고 국민의힘 도의원 시의원 후보에게 투표해 주셔서 우리 국민의힘이 압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3월 9일 윤석열 후보의 당선이 정권 교체에 대한 국민의 뜻이었음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각인시켜 주십시오. 그래야만 아직도 모든 것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민주당의 그 오만함을 고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후보의 기조연설 잘 들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6월 1일 실시되는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광명시 후보들의 정책과 비전, 공약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그런 만큼 두 후보에게 좀 부탁을 드리면요. 상대 후보에 대한 인신공격 발언, 비방은 좀 자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제가 직접 나서서 제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토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자 공통 질문으로 시작할 텐데요. 먼저 두 개의 질문을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각 질문에 대해서 두 후보가 각 2분씩 본인의 소신과 정책을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내용은 구로 차량 기지 광명 이전과 관련된 문제점, 해결 방안에 대한 후보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구로 차량기지의 광명 이전 사업을 추진하면서 3개의 지하철역 유치를 계획하고 있어 이를 환영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에 소음, 진동, 분진이 발생하고 인근 노은정수장의 지하수가 오염돼 시민의 건강을 위협할 우려가 있어 이전이 이루어지면 안 된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구로 차량기지 광명 이전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 및 해결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공통 질문에 대한 답변은 먼저 김기남 후보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주시죠. 구로 차량기지 광명 이전은 원칙적으로 반대합니다. 구로 지역에서 그것을 광명으로 이전하려고 하는 것은 구로 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포석인데요. 그런 것 자체가 광명에 이전되는 것은 저는 수질 오염이라든지 분진, 그리고 소음 이런 것들 때문에 반대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2년 전에 저는 광명갑 국회의원 선거에서 예비후보로 있을 때 제 1호 공약으로 구로 차량기지 이전을 반대하는 공약을 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그때는 두량 차량이 그 차량 기지의 그리고 배차 간격도 매차 간격도 오래된 그런 제대로 된 차량 지하철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제2 경인선과 연결되는 그러한 조건이라면 한번 수용해 볼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전제 조건이 구로 차량 기지의 지하화라든지 친환경적인 건설, 그리고 플러스 알파 여러 가지 조건이 맞는다면 광명시의 교통 대책의 일환으로 가장 중요한 지하철이 생긴다는 전제하에 받을 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마무리가 된 겁니까? 네, 맞습니다. 예, 시간 한 20초 정도 남은 상황에서 마무리가 됐고요. 이어서 구로 차량기지의 광명 이전 문제점 해결 방안 박승원 후보의 답변도 이어가겠습니다. 역시 시간 2분 드리겠습니다. 구로 차량기지 이전 문제는 광명 시민의 의지가 반영되도록 국토교통부와 끊임없이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로 차량기지 이전 문제는 2005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구로구의 민원으로 시작된 사업이고 구로 구민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한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진행할 때 광명시민과 광명시의 의사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광명시와 광명시민들의 의견들은 반드시 지하화해야 하고 그리고 추가역으로 소화역, 현충역 등을 요구했습니다. 더불어서 이 구로 차량기 이전이 단순히 차량 기지가 아니라 그야말로 지하철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것이 저희 광명시와 시민의 의사였습니다. 그런데 국토교통부가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광명시민들은 구로 차량기 이전에 대해서 반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현재 KDI에서 이것에 대한 타당성 재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끝나고 나면 국토교통부와 다시 협의를 해야 합니다. 가장 큰 중요한 원칙은 광명시민의 의사가 무조건 반영되어야 합니다. 광명시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그랬을 때만이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 구로 차량기지 이전 문제는 광명시민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졌을 때 가능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2경인선과 연관된 부분들은 국토부와 진행되는 사업과 관련해서 끊임없이 광명시도 협의해 나갈 겁니다. 그러나 차량기지와 기지에 대한 이전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토부와 끊임없이 협의해서 시민의 입장이 반영된 차량기지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국토부와 협의하고 광명시 입장에서 싸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사회자가 진행하는 첫 번째 공통질문에 대한 두 후보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바로 두 번째 공통질문 이어가도록 할 텐데 이번에는 도시재생사업 로드맵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구름산지구 개발사업, 하안 2지구 개발사업, 광명동 뉴타운 사업, 철산동 재건축 사업 등이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후보자들의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로드맵 무엇인지 직접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박승원 후보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분의 시간 드리겠습니다. 광명의 도시가 탄생한 것은 1980년대 초반이었습니다. 그래서 구도심, 원도심 지역에 대한 재개발, 재건축 사업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을 통해서 철산동, 하안동 지역에 약 30만 평에 대한 공동주택지구 사업들은 현재 재건축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사업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광명시가 적극적으로 이 사업들을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그냥 아파트만 고층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 공공시설, 복합시설, 공원 이런 것들이 모두 함께 이 도시 안에 새롭게 재구성이 돼서 쾌적한 명품 도시로 만들어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더불어서 3기 신도시와 더불어서 구도심 지역에 대한 균형 성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광명동 지역의 7구역, 8구역이 공공재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것처럼 그 도시재생 해제 지역에 대한 재개발 사업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시민들과 구체적인 협의를 통해서 하나하나 체계적으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의 미래를 새롭게 바꿔나가야 할 앞으로의 4년은 정말 중요합니다. 이러한 경험이 있고 이런 도시에 대한 설계를 기본적으로 해왔고 그 미래를 잘 알고 있는 저 박성훈이 체계적으로 광명의 구도심과 신도시가 함께 어우러진 균형 성장할 수 있는 도시개발 사업을 체계적으로 잘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두 분의 후보가 본인들에게 주어진 시간을 비교적 조금씩 남기고 계신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오늘 저희가 정해진 시간 안에 마무리가 되지 않으면 이후 추가 질문이 또 있을 수 있다는 점 미리 공지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시재생사업 로드맵에 대한 이번엔 김기남 후보의 답변 듣겠습니다. 2분입니다. 도시 재생으로 갈 것이냐, 도시 재정비 사업으로 갈 것이냐, 이것의 결정은 주민들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광명 지역은 다른 지역 지자체와 다르게 광명 전역의 한 반 정도, 3분의 1 정도가 공사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뉴타운 지역에서 해제된 지역도 있습니다. 6구역, 13구역 같은 경우는 지금 도시 재생 사업을 하고 있지만 그곳 주민들을 만나보면 대부분 반대하는 경우가 또한 상당수에 이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주민들의 뜻을 받들어서 다시 한번 그분들의 뜻이 정확하게 어디에 도시재생이 아니라 도시재정비 사업 쪽에 그분들의 뜻이 있다면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도시재생 사업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그 전체적인 그 프로그램에 그곳 주민들의 참여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설계부터 과정 그리고 입주까지 그분들과 함께 하는 그러한 도시재생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박원순 시장부터 이어져 온 도시재생의 결과는 많은 주민들이 그런 것을 탐탁하게 여기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처음에는 뉴타운 개발을 싫어했지만 지금은 찬성하는 쪽으로 많은 분들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뜻을 꼭 받들어서 그분들이 원하는 쪽으로 도시재생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름산 지구나 이런 것들에도 제대로 시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확실한 이주 대책을 마련한 후에 꼭 실행하도록 해서 그곳 주민들이 불안해하거나 힘들어하는 일 없이 제대로 된 구름산 지구 개발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재생과 재개발 이 양쪽의 그 사이에서 균형을 잡고 제대로 일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사회자가 드린 두 개의 공통 질문을 통해서 두 후보의 의견을 먼저 엿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시간은 어떻게 보면 오늘 토론회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주도권 토론 시간인데 각 후보에게 12분 30초간 주도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칙을 좀 엄격하게 지키도록 하겠는데요. 주도권을 가지신 분이 질문을 하는데 질문은 30초 이내로 마감을 해주시고 대신에 상대 후보에 대한 답변은 2분 정도 좀 보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대신 2분이 넘어간다 답변이 판단이 들고 시간이 지났다고 하면은 직접 주도권 가지신 분이 제지에 나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듣다가 30초를 넘기거나 2분이 지나치게 넘어가면 저 역시 개입해서 제지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고요. 제반 규칙을 벗어난 사항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제가 제지에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품격 있는 토론을 기대하면서 첫 번째 주도권은 김기남 후보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분 30초간 주도권을 가지고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작해 주시죠. 예, 먼저 박승원 더불어민주당 박승원 광명시장 후보에게 축하한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경선 과정에서 현직 시장으로서 당연히 올라올 줄 알았는데 컷오프를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컷오프를 당한 게 부당하다고 해가지고 그 재심 신청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받아들여서 경선을 했는데 현직 시장의 컷오프 조건에 기관장 경고 때문에 했다는 말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우리 김기남 후보님께서 정확하게 이해를 잘 못하신 것 같고요. 컷오프라고 하는 것은 이제 경기도당 공천심사위원회에서 하는 건데 여러 가지 뭐 판단 기준이 있었겠죠. 그런데 저희가 공천심사 과정에서 3인 경선으로 결정을 했다가 갑작스럽게 단수 후보로 결정을 했습니다.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해서 중앙당 재심위에다가 이 공천 과정의 부당성을 다시 한번 제가 재심 요청을 드리고 중앙당 재심위에서 경선 결정을 해주셔서 다시 경선을 해서 제가 상대 후보와 70% 대 30% 권리당원의 압도적인 지지로 제가 민주당의 경선 후보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번 이 공천심사 과정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는데요. 과연 지방자치 일꾼을 뽑는 이 과정에서 얼마만큼 정의롭게 그리고 정당하게 평가하는 이 정당 민주주의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직도 우리가 혁신하고 개혁해야 될 과제들이 상당히 많다. 저는 공천심사위원회에 많은 지방의원 출신이나 자치단체장이 들어가서 함께 공천심사를 해야 하는데 현재 공천심사위원 대부분이 국회의원이거나 아니면 또 지역실정을 잘 모르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동안 이 공천심사 과정에서도 지방의원 출신 그리고 자치단체장을 했던 그런 분들이 공천심사위원회에 들어가야 된다고 계속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야
실제로 공천심사 과정에서 아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늘 갖고 있고요. 여하튼 다시 한번 진심으로 도와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시민의 힘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 보면은 광명시의 문제가 뭐냐면 광명시장님은 기관장 경고를 받으셨습니다. 한국폴리텍 대학 20억 취득세를 면제 처리해서 기관장 경고를 받았고요. 그리고 기관 경고도 받으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그 선출직 공직자 평가에서 하위 20%에 해당하셔서 컷오프 됐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관장 경고를 받으신 게 사실인지, 그리고 하위 20%에 해당한 게 사실인지, 그것만 좀 팩트만 예스와 노로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폴리텍 대학 그 융기원 유치 과정에서 기관장 경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행자부에서. 저는 이것에 대해서 지금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면 어떻게 할까 늘 고민하는데, 아마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면 아마 거의 과거와 비슷한 형태의 결정을 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것은 저희가 우리 광명 시민들을 위해서 저는 적극 행정을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기관장이 열심히 시장이 열심히 일하다가 중앙정부로 기관장 경고를 받을 수도 있죠. 그거는 김기남 후보님 앞으로 만약 일을 하시게 되면 그런 과정들이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금 지방자치가 중앙에 너무 많은 예속되어 있는 이런 구조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방자치 스스로가 시민과 함께 성장해 나가고, 시민들 입장에서 하려면 지방정부가 강력한 입장을 가지고 늘려야 합니다. 폴리텍 대학 유치는 광명 시민들의 수건 사업이었습니다. 모든 정치인들이 광명에 대학을 유치하고자 노력했고, 특히 폴리텍 대학 유치를 통해서 광명의 이 청년들이 거의 30% 가까이 이 폴리텍 대학에 입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또 조건들을 거쳐서 유치를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취업률이 90%가 높습니다. 이 광명 시민을 위한 저의 이 선택은 광명시의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함께 적극 행정을 통해서 벌어진 일들이고, 이 취득세 감면과 관련된 부분은 나중에 다시 폴리텍 대학에서 고용노동부의 예산으로 반영해서 다 납부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시민들한테 피해간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잘 판단해서 바라보셨으면 좋겠고, 시민들도 저는 이것을 충분히 적극 행정으로 바라보고 칭찬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질문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희 광명 시민들은 우리 광명시가 정말 일을 잘하고 광명시장님이 일을 잘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많은 단체에서 상도 많이 받고 정말 전국 최초란 수식어가 많이 따라붙는데, 어떻게 민주당의 선출직 공직자 평가 하위 20%에 해당돼서 컷오프가 됐다는 말이 들리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또 그런 분들이 지지율도 지금 많이 높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왜 후보님은 민주당의 선출자 공직자 일 못하는 하위 20%에 왜 광명시가, 질문해 왜 주시죠. 박승원 후보가 포함됐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궁금하시면 경기도 공천심사위원회에다가 물어보세요. 그렇게 하시는 게 맞고요. 저를 자꾸 그런 쪽으로 뭐라 그러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결과적으로는 시민들이 평가를 충분히 해주셨다고 생각하고요. 지난주에도 한국법률소비자연맹에서 공약 이행 분야에서 저희 광명시장 박승원이 대상을 선정하는 이런 평가를 내려주셨고요. 그동안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도 3년 연속 최우수 등급으로 광명을 선정해 줬어요. 경기도에서 부천시와 광명시 두 곳만 3년 연속 최우수 등급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상황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한테도 가장 많은 지원을 하고 또 서로 소통을 잘했다고 해서 경기도에서도 1등 평가를 받아서 시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탄소중립 실천 부분에서는 전국에서 최초로 기초지방정부가 처음으로 대통령 표창을 받기도 했고요. 그동안에 많은 이런 평가들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기남 후보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공천심사 과정에서 벌어진 여러 가지 일들이 매우 정치적인 측면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시민 여러분들한테 평가받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제가 중앙당 재심의 때도 우리 많은 시민들이 박성원 시장은 꼭 경선에서 경선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탄원서를 약 2만 5천 명이 그 한 이틀 동안 서명을 해주셨거든요. 이런 과정들을 지켜보면 지방 정부의 장은, 단체장은 시민들로부터 평가를 받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기남 후보도 이번에 공천심사 과정이 매우 어려운 과정이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광명은 많은 새로운 지방 정치 일꾼들이 좀 더 깨끗한 정치, 좋은 정치, 능력의 일꾼들을 더 인정하는 그런 합리적 사회를 만들어가는데 함께 노력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광명시가 하위권이라고 하는데 지금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 지금 몇 위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예, 작년에 3등급 받았습니다. 작년에요. 21년도가 3등급이죠. 2017년에 우리가 공공 청렴도 평가에서 1등급을 받았고요. 2018년에 2등급을 받았고 2019년에 3등급, 2020년에 4등급 계속 한 등급씩 떨어집니다. 광명시가 왜 청렴도 평가에서 광명시장님이 되신 이후로 계속해서 떨어졌는지 그래도 다행인 것은 뭐 한 등급, 4등급에서 3등급으로 올라간 건 다행이지만 여기에 대한 문제는 좀 있어 보입니다. 거기에 대한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확인을 해봤는데요. 4등급 내려갔다가 작년에 3등급으로 한 단계 상승을 했어요. 근데 한 등급 상승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라고 해요. 근데 왜 떨어졌는지를 제가 우리 직원 여러분한테 확인을 해봤는데 광명이 이 평가할 때 내부 평가가 있고 외부 평가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외부 평가에서 점수를 좀 많이 잃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원인이 뭐냐라고 했더니 광명시가 구름산 지구 개발 또 광명 시흥 테크노밸리 착곡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 사업, 공사들이 정말 많이 진행되다 보니까 그런 불편, 민원 이런 것들이 많이 좀 들어오다 보니까 그런 주로 외부 평가는 그런 부분들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평가를 좀 약간 못 받은, 외부 평가 못 받은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제가 그렇게 보고를 받았는데요. 그래서 작년에 이런 것들을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외부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민원 행정정보 시스템을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 용역도 좀 진행을 했고요. 또 내부의 공직자들의 어떤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다양한 여러 가지 토론회도 진행을 하고 그래서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 날은 청바지데이, 청바지도 있고 시민들과 편안하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문화도 새롭게 만들어가면서 한 단계 상승해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는 2등급 만들어 가고 내년에 좀 1등급 만들어 가면서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기남 후보도 많이 좀 도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2018년 4월에 공천심사 과정에서 민주당 본 후보께서 여성 사무원에게 성추행을 했다 하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함께 담배 피우자, 술 마시자, 볼 때마다 보호해주고 싶었는데 이런 것들을 방송에서 보도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허위 사실하며 왜곡 보도하는 편파 불공정 보도를 규정해달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의 신청을 했는데 당사자 간의 통화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이의 신청은 기각됐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기남 후보는 며칠 전에 저랑 이렇게 통화하면서 이번 선거 과정에서 깨끗한 선거, 네거티브 없는 선거, 그리고 정책 경쟁하자고 저랑 전화로 소통을 하셨는데 잘못 발언하시면 허위사실로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수 있어요. 제가 경선 과정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근거 없는 이야기를 자꾸 하셔서 좀 몇 분이 선관위 고발도 되고
또 경찰에 고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자꾸 얘기하시면 그 허위사실과 명예훼손 그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예. 조심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무리해 주십시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공천심사위원회에서 예, 두 예. 차례 걸쳐 충분히 해명이 되고 예. 아무 문제 없는 것으로 자, 관련된 결론이 내용은 난 것으로 예, 이해해 주시기 이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2분 30초의 주도권이 모두 끝났기 때문에 답변도 마무리를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광명시장 선거 후보자 토론회 박승원 후보 그리고 김기남 후보 두 분의 후보를 모시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조연설에 이어서 앞서 진행된 내용을 잠시 전해드리면은 공통질문 저희가 2개를 드리고 두 분의 의견 2분씩 들었었고요. 그리고 지금 주도권 토론은 김기남 후보의 주도권으로 먼저 12분 30초간 진행이 됐습니다. 12분 30초 동안에 다시 한번 규칙을 좀 정해드리면은 질문할 수 있는 건 30초입니다. 그리고 답변은 2분. 조금 더 활용을 잘 하시려면은 질문을 좀 짧게 가는 게 좋다. 힌트를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박승원 후보에게 주도권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역시 12분 30초의 시간입니다. 품격 있는 토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해 주시죠. 네, 저도 우리 김기남 후보가 국민의힘 시장 후보로 선출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제가 후보님께 궁금한 것이 좀 있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제가 개인적으로는 김기남 후보님이 굉장히 점잖으시고 또 말씀도 아주 겸손하게 하셔서 평소에 제가 좋아하고 존경합니다. 그런데 후보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어요. 맨 처음에는 저하고도 같이 여러 모임도 좀 같이 했었는데 어느 날 국민의당으로 입당하셨었고 또 바른미래당과 통합을 거치면서 지금 국민의힘에 또 입당하셔서 후보가 되셨는데 정치는 소신과 또 정치적 소견, 입장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주시죠. 시민들이 흔들리지 않는데 후보님이 갖고 있는 이 정치에 대한 이 정체성이 어떤 건지 좀 짧게 한 말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에 앞서서 우리 그 주도권 질문의 시간에 제가 듣기 거북한 질문 해드린 것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평생을 의사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의사들은 대부분 뜻이 좀 어려운 사람, 아픈 사람을 고쳐주고 싶다 하는 게 기본적인 마음입니다. 아마 법률가, 판사나 검사들은 나쁜 사람을 좀 혼내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입장이 있으시겠죠. 그래서 저는 진료만 하고 있다가 안철수 후보가 새정치를 들고 나왔을 때, 와, 정말 저것은 대단하다. 양당 적폐론을 들고 나오셨죠. 그래서 저도 그때도 정치에 관심은 없었지만 정말 저것은 국민만을 위한 제대로 된 정치 한번 해보고 싶다는데 내가 거기에 직접 깃발을 들고 참여는 못하지만 후원을 해야 되겠다 하는 의미에서 처음으로 당원 가입을 했었고요. 그 과정에서 그 위에 바른미래당과 합당이 됐었고, 그런데 바른미래당에서 했을 때 중도만 가지고는 이게 너무 왼쪽으로 좌파 쪽으로 진보 쪽으로 기울어져 가는 우리나라를 제대로 할 수가 없겠구나. 이럴 때에는 제대로 된 보수에 힘을 실어줘야 되겠다 하는 입장에서 제가 자유한국당으로 입당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의 그 당협위원장 맡고 있어서 우리 진정한 보수의 그 지도자가 보수의 그 리더가 돼서 우리 광명 지역에도 제대로 된 보수의 그 세력을 씌우고 싶습니다. 네, 그래요. 저는 이제 지방자치는 정당 구조에 너무 의존하면 안 된다. 실패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전체 시민들의 또 집단지성을 키워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좀 그런 관점 속에서 많이 역할을 해줬으면 합니다. 제가 그리고 후보님께서 가끔 이제 연설할 때 봤는데 의사시기 때문에 진단과 처방을 잘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자치단체장은 지역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복지 등 다양한 이 정치적인 측면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다양한 시민들의 이해와 요구들을 뭔가 좀 조율하고 통합하고 그런 걸 통해서 해야 하시는데 그런 경험이 별로 없으신 것 같은데요. 혹시 그런 경험이 있으시냐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예, 저는 그
영선의 시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처음으로 정치판에 나왔을 때 어떻게 국회의원도 하나도 안 한 사람이 대통령을 할 수 있느냐 그 얘기를 하셨죠.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했었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자기 분야에서 확실히 일머리를 아는 사람은 다른 분야에 가서도 잘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그 심정이 같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한 분야에서 자기 분야에서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온 사람은 성공 DNA를 알고 있다. 그래서 문제가 어디인지 그걸 항상 빠르게 판단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의사들은 항상 현장에서 연습이 아니라 실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그 환자에 대한 사랑만 있다면 그 환자가 아픈데도 특별히 아프다고 안 하시더라도 그 사람이 배가 아파서 웅크리고 있는 모습만 봐도 저분이 어느 정도 아픈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사지만 정치가로 변신한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간혹 많이들 물어보십니다. 어떻게 변신할 수 있겠냐, 잘할 수 있겠냐. 그렇지만 의리와 정치는 한 길에서 만난다고 생각합니다. 그 길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죠. 환자에 대한 사랑이 지극하면 지극할수록 시민에 대한 사랑, 국민에 대한 사랑이 또한 지극해지면 정치에 대한 자연스러운 접근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거지요. 시민들의 마음과 생각들을 알고 그것을 함께 조율해서 갈등을 해결하고 만나고 토론하고 이런 모든 노력들이 필요한 거죠. 이것이 말 그대로 종합행정인데, 그러면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 김기남 후보께서 그동안 이렇게 지역에서 정치 활동하면서 우리 지역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문제를 내가 이렇게 해결했다, 그리고 이런 문제는 앞으로 이렇게 해결할 거다, 뭐 이런 것에 대한 좀 경험이 있으신지 이런 말씀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저는 종합적인 상황 파 이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리더의 중요성을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축구가 항상 보면 지역과 연고와 백에 의해서 우리나라 축구가 4강에도 못 올라갔었는데요. 88년 히딩크 감독이 부임하면서 모든 선발 기준을 실력 위주로 한다라는 이 기준 하나만 가지고 올림픽의 4강을 신화를 이루어냈습니다. 그래서 그 리더의 중요성, 리더의 생각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더는 자기 생각이 항상 시민에게 있고 국민에게 있고 사리사욕을 취하지 않는다면 거기에 대해서 가장 많은 시민들이나 지원 단체들로부터 지원을 받고 도움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광명에 있으면서 많은 단체에 들어가서 그분들과 소통했습니다. 자영업 연대를 만들어서 자영업자들의 애환을 같이 고민했었고요. 다른 중앙 라이온스라든가 이런 데에 들어가서 그런 지역 유지분들과 지역 리더분들과 그분들이 원하는 광명시의 발전이 어떤 것이고 앞으로 어떻게 해주길 원하는지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강협위원장을 하면서도 재건축, 재개발 지역의 그 민원들을 많이 상대하면서도 그분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진정 우리 광명시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 걸 그분들이 원하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네, 그래요? 거기에서 시장이 된다면 시에는 또 훌륭한 공무원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과 함께 시민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서 나를 세서라도 가장 좋은 광명 발전을 위해서 일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말씀 듣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리더십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뭐 의사협회 회장을 좀 하신다든지 또 지역의 의사들을 모시고 어디 봉사를 좀 주기적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주시면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이 질문 좀 드릴까 하는데요. 계속 중앙정치만 이야기를 하시는데 실제로 시장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지방자치를 어떻게 성장시켜 나갈 거냐, 자치분권을 어떻게 확대할 거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이 시민들의 자치 역량을 확대하기 위한
이런 자치분권과 관련된 공약을 좀 하신 게 있으시면 소개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우리 그 박승원 시장님께서 시장 하시면서 소통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그리고 자치분권에 대해서 상당히 공을 많이 들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원칙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원탁회의도 많이 하셨고 많은 위원회를 만들어서 여러 그 광명 시민들이 그 의견이 바깥으로 빠지지 않고 모아질 수 있도록 그런 면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도 공감하는 바이고요. 제가 이제 시장이 된다면 저는 시의원, 도의원과 함께 일하겠습니다. 그분들이 그 지역을 가장 잘 아는 분들이고 그리고 아까 협치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광명시장이 된다면 국민의힘 광명시장이 아니라 광명 시민들의 광명시장이 될 것을 여기 이 자리에서 천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의 도의원, 시의원 후보들, 아니 그분들은 도의원, 시의원이 되시겠죠. 그분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그리고 국민의힘 시의원, 도의원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항상 같이 협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제대로 된 그 협치하는 광명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래요. 제일 중요한 것은 뭐 자치단체장으로서의 역할은 화합하고 통합의 힘을 리더십을 발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가장 중심은 시민이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하나 또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이거는 뭐 많은 시민들이 또 이야기하시고 또 국민의힘의 당원분들도 가끔 이야기하시는데 과연 우리 김비남 후보가 그런 리더십, 지도력이 있느냐 그리고 이 광명의 산적한 현안을 추진해 나가기 위한 그런 추진력이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많이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이 지도력과 리더십 추진력은 많이 알아야지 가능하고 대안 능력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걱정을 많이 하는 거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의사라서 뭐 어떻게 저렇게 착해 빠져가지고 정치를 할 수 있겠냐라고 말씀하시는 거 잘 알고 있고요. 아시다시피 저는 정치권에 들어온 지 한 5년 정도 됐습니다. 정치권에 들어와서 5년에 바른미래당 광명시장 후보가 됐었고 이번에 경선을 통해서 국민의힘 광명시장 후보도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광명갑 당협위원장을 2번을 역임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공천 받기가 힘들고 당협위원장 자리가 만만한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여당이 됐지만 제1야당 시절에서 당협위원장 자리를 맡았다는 그 자체만으로 저는 그 약하고 리더십이 없다라는 얘기는 들어가지 않아야 될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 열심히 여러분들의 그러한 그 걱정하시는 것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시장이 된다면 좀 더 열심히 준비하고 공부해서 광명시를 정말 제대로 잘 사는 살고 싶은 살기 좋은 그런 광명시를 만들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끝까지 잘 공정 경쟁해서 좋은 선거 문화 잘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혹시 제가 당선되면 많이 도와주실 거죠? 당연합니다. 제가 당선되면 많이 도와주시겠죠? 그래야죠. 예. 그래요. 그래서 좋은 정책, 저도 좋은 정책은 이어받아서 광명시가 제대로 된 계속 발전하는 그런 쪽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12분 30초 박성훈 후보의 주도권 시간. 뭐 한 20여 초 남은 동안 두 분이 서로의 덕담 같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 좀 팽팽한 긴장감이 그 사이에도 좀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두 후보의 주도권 토론을 통해서 시청자 여러분들도 후보 개인에 대한 궁금증이 좀 해결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시 정책 비전에 대한 이야기를 더 들어보도록 할 텐데 사회적 공통 질문으로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의 질문을 저희가 또 준비해 놓고 있는데요. 먼저 광명의 자족 도시화, 자립형 경제 도시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광명시는 시 절반이 개발 바람에 쌓여 있을 정도로 개발이 활발합니다. 특히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에 테크노밸리 조성 사업, 문화관광 복합단지 조성 사업 등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개발만 하면 인구가 자연스레 유입되고 서울시의 위성도시가 아닌 자족도시, 즉 자립형 경제도시로 거듭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시장으로 선출되신다면 광명시의 자족도시화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을 펼치실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승원 후보에게 답변 시간 드리겠습니다. 2분입니다. 광명시를 경제 문화 도시로 만들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왔습니다. 그것은 3기 신도시 때문이기도 합니다. 지금 광명시흥 테크노밸리가 현재 착공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첨단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주거단지, 유통단지가 있습니다. 일자리와 그리고 먹거리 그리고 주거 이 모든 것이 완벽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판교보다 광명이 훨씬 좋다라고 하는 전문가들의 평가가 있습니다. 이곳에 자율주행과 미래차를 선도할 수 있는 그런 강소기업들을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3기 신도시는 글로벌 문화수도로 만들겠다라는 공약을 제가 했습니다. 왜 이것을 했냐면 이미 K 컨텐츠는 세계를 주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모든 영역에서 한국이 앞서가고 있는데 이 3기 신도시 이 광명에 문화를 중심으로 한 엔터테인먼트 집적 회사들을 이곳에 다 끌어모아서 교육과 문화와 예술과 스포츠 이런 것들이 한데 어우러진 새로운 경제 문화 도시를 만들어가면 광명시의 미래의 먹거리를 만들어가고 100년 동안 성장할 수 있는 광명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과 더불어서 이 광명 그 중심부에 있는 한동 지역에 국유지가 있습니다. 18,000평. 이것을 기재부와 협의를 해서 이곳을 K 청년 혁신타워로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과 연계해서 만들어 가면 광명은 수도권에서 아주 교통이 좋은 중심 지역이기 때문에 강소기업의 메카로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전을 가지고 미래 먹거리가 충만한 도시, 미래 100년의 도시를 잘 설계하는 것이 앞으로 4년 동안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군산지구와 한이지구를 비롯한 광명 전체가 새로운 신도시로 바뀌는 미래 도시를 잘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광명의 자족도시와 자립형 경제도시화 방안에 대해서 박수원 후보의 답변 먼저 들었고요. 이어서 김기남 후보의 답변도 듣도록 하겠습니다. 2분 시작해 주시죠. 자족 도시를 만들려면은 기업이 유치를 많이 해야 되는 겁니다. 생산을 많이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자족 도시의 의미를 조금 더 확대해 보자면 그 지역 안에서 문화와 예술과 여가 이런 것들을 모두 다 흡수할 수 있는 그러한 도시를 자족 도시라고 정의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업을 유치하려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려면 교통이 좋아야 되고, 그리고 임대료와 그리고 쉬운 구인난에 시달리지 않도록 많은 쉽게 직원을 구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존의 광명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 업체가 한 6,000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분들도 소외되지 않도록 우리가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개발 사업에 이분들이 꼭 들어가셔서 소외받는 일 없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지역에도 중앙정부가 잘 상의를 해서 문화와 예술과 기업들이 적재적소에 잘 어우러져서 글로벌 명품 도시, 국제화 도시를 만들어서 정말 광명이 베드타운이라는 오명을 벗고 이제는 광명시 안에서 잠자고 일하고 그리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명품 주거단지를 만들어서 자족도시란 광명의 자족도시를 잘 책임져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무리가 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회자 공통질문 두 번째 시간, 이제 세 번째 질문까지 진행을 해드렸고 하나가 더 남아 있습니다. 이 청년 주거 등 주택 문제와 관련된 해결 방안을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네 번째 공통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광명시 의회는 광명 시민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하고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시가 직접 임대주택 사업을 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인근 시흥시 같은 경우 시흥형 주거비 사업으로 월세 일부를 시가 지원해주며 호응을 얻고 있는데요. 후보자께서는 당선되신다면 광명 시민의 주거 안정 및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정책을 펼치실 계획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김기남 후보부터 답변을 듣겠습니다. 시작해 주시죠. 주택 문제 해결은 꼭 청년층에만 국한해서 해결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국민들의 그 평생의 꿈이 내 집 마련 아니겠습니까? 우리 나이 드신 어르신분들도 평생을 일하고 모아왔지만 내 집 마련이 없이 지금 이렇게 사시고 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과 소유의 원칙에서 공급을 좀 당연히 늘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하안 이지구라든지 지금 그 광명시 테크노밸리 주거단지 지역 그리고 광명 상기 신도시 들어올 때도 이 주택에서 주택 약자들, 주거 약자들에 대한 배려를 충분히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부 그 청년이라든지 신혼부부 그리고 오랫동안 내 집 마련 없이 힘들게 사셨던 분들에 대한 그런 분들의 거기에 들어갈 수 있도록 광명시가 제대로 된 그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도시 공사를 통해서 청년들을 위해서 아파트를 매입하거나 건축을 해서 원가 아파트 개념으로 그분들에게 분양을 할 수도 있고 그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이 그 월세를 지원한다든가 전세 자금 대출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청년과 신혼부부 그리고 노약자분들이 모두가 주거 약자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간이 제법 남았습니다만 마무리를 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주거 등 주택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서 김기남 후보의 답변을 들었었고요. 이어서 박승원 후보의 답변까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분의 시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광명시는 2년 전부터 지금 신혼부부와 청년들에게 전세 월세 이자 지원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반응이 좋고요.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새로 제가 공약한 부분도 청년들한테 일부 월세를 지원하는 것도 정책으로 새롭게 내놓았습니다.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그동안 계속 가지고 왔었고요. 앞으로 이것들은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의 좀 더 안정적인 주거 정책으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 몇 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너부대 마을의 청년 주택 사업은 현재 170호를 현재 하기 위해서 현재 공사를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 정도면 다 마무리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화동 지역의 노예 주차장에 올해 하반기 정도에 착공하는데 여기도 140호 정도 청년 주택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한의 공공주택지구에도 신혼희망타운이기 때문에 여기 청년과 신혼부부가 많이 입주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광명 시흥 테크노밸리에도 74만 평 중에 20만 평이 공동주택지구인데 여기도 청년주택과 신혼주택이 들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광명의 청년들한테는 향후에 이곳에서 계속 사시면 주거를 안정적으로 이제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청년들의 미래를 위한 주거 정책들을 계속 실행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번에 주거복지센터를 또 만드는 것을 제가 공약을 했기 때문에 취약계층의 주거복지 안정을 위해서 이 정책도 꾸준히 실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청년들이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 수 있는 18세 사회출발 지원금이나 군 장병 전역 축하금 등 청년을 위한 정책들을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청년 여러분 많은 도전과 기회를 광명에서 누리시기를 기대합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후보자 두 분에게 사회자 공통질문 네 번째 질문까지 드리면서 사실상 토론회 준비된 내용들은 모두 진행이 됐고요. 혹여라도 이제 앞서 아쉬움이 있으시거나 못한 말이 있을 걸로 생각이 돼서 마무리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역시 시간 엄격히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2분씩 드리도록 할 텐데요. 먼저 박승원 후보의 마무리 발언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명 시민 여러분 정말 사랑합니다. 저에게는 광명이 첫사랑이기도 했습니다. 광명에서 이 일을 그동안 25년 동안 하면서 한 분 한 분 이야기를 듣고 현장 구석구석 다니면서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치에 있어서 행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의 목소리를 이야기할 수 있게끔 하는 그 용기도 줘야 하고 단 한 사람도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중요한 덕목은 그 많은 갈등과 이해관계를 통합하고 조정하는 문제 해결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4년 동안 시민 여러분들께서 기회를 줘서 정말 성실하게 일해왔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코로나 상황에서 2년 반 동안 그 힘든 과정을 참아내시면서 함께 방역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완전 회복을 위해서 더 노력하고 민생 경제도 살펴가면서 우리 광명의 시민들의 아름다운 공동체 생활도 지켜가면서 3기 신도시와 그리고 원도심 지역의 재건축, 재개발 사업 안전하게 꾸준하게 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을 열심히 했던 저 박승원, 앞으로도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저 박승원, 광명에는 저 박승원이 꼭 여러분과 함께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선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로지 광명 발전을 위해서 중단 없이 시민 여러분과 함께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뛰겠습니다. 끝까지 시민 여러분과 함께 위대한 도시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박성훈 후보의 목소리는 모두 이제 들었습니다. 마무리 발언 이제 김기남 후보의 발언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2분의 시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광명 시민 여러분, 제가 광명시장이 된다면 저는 천지개벽 광명시, 살고 싶은 광명시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광명시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정책들을 결정해야 할 텐데요. 제가 하는 모든 정책 결정은 다음 4가지 기준에 의해서 결정될 것임을 천명드리는 바입니다. 첫째, 공공의 이익에 부합되는지. 둘째, 그 정책으로 인하여 억울한 사람은 없는지. 셋째, 소외된 계층을 배려하는 정책인지. 넷째, 광명의 미래 발전에 도움이 되는지. 이 4가지에 의해서만 결정될 것입니다. 저는 진심의 정치를 하고 싶습니다. 저는 책임지는 정치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희망을 주는 정치를 하고 싶습니다. 시대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도태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새로운 대통령으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선택했습니다. 우리 광명에서도 새 인물이 새로운 광명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광명시는 작지만 스마트한 도시로 가야 합니다. 깨끗하고 푸른 성장하는 부자 도시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소외된 계층을 품어주는 따뜻한 도시가 되어야 합니다. 12년간 이어져온 민주당의 장기 지방정권 독점 시대를 이번에 꼭 바꿔야 합니다. 사람을 바꾸면 모든 것이 바뀝니다. 제가 광명을 제대로 똑바로 바꾸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해서 두 후보의 마무리 발언까지 모두 들어봤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향후 4년 광명을 이끌어갈 새로운 인물에 대한 어느 정도의 판단이 좀 내려지셨는지요? 올바른 선택에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기를 간절히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사전투표에 대한 안내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일 지방선거 사전투표는 5월 27일, 28일 양일간 진행이 되는데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실시가 됩니다. 그리고 코로나19 확진자들에 대해서는 사전투표 2일 차인 28일 오후 6시 30분부터 8시까지입니다. 지난 대선과는 혼선을 막기 위해 좀 달라진 부분이 유권자 투표 종료 후 30분이 지난 6시 30분부터 8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당일 투표가 어려우신 유권자 여러분 모두는 사전 신고 없이 전국의 사전투표소를 자유롭게 찾으셔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사진이 붙어있는 국가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을 지참하시면 어느 곳에서나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광명시 선거방송 토론회가 주관한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광명시장 선거 후보자 토론회, 저희가 준비한 내용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열띤 토론 펼쳐주신 두 분의 후보, 남은 선거운동 기간 동안 멋진 승부 펼쳐주시길 부탁드리면서 그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인사드리죠.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